83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눈물로 지켜봤던 이지연 씨도 오늘은 그리던 오빠를 만났습니다. 이지연 씨는 이산가족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자꾸 오빠 생각이 나서 남몰래 울었노라고 뒤늦게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떠나지만 이별이자기 이상도 만났다가 잠깐 갔다가 다시 이게 자녀들까지 하면은 이게 1200만, 15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은봉이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어? 여기 있잖아. 여기 만져봐. 또 내가 맞은 거야. 아이고 어머니 진짜.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꿈에도 그리던 혈육을 만납니다. 1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금강산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건강과 행운을 위하여!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진짜 나쁘다. 상봉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 면회소 좀 철거는 좀 잘못된 선택인 것 아유, 같아요. 그럼요. 아니 이산가족 상봉을 상징하는 이 면회소를 김정은은 왜 부신 거예요? 김정은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에 노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노이 노딜의 분풀이를 느닷없이 이제 우리 정부에 돌리기 시작한 거죠.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있었던 그해 10월에 갑자기 김정은이 금강산 현지 시찰에 갑니다. 네. 그러더니 아까 들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풀이죠. 그러더니 급기야 자기 아버지까지 비난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선임자들의 금강산 관광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이 말인즉슨 자기 아버지를 사실은 비방을 한 거죠. 김정은이. 그러면서 막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한시설 다 부시고 북한식으로 국제관광지구를 새로 지어라. 뭐 이런 지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쭉 철거를 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이 철거가 중단됐다가 2020년부터 다시 철거를 시작한 건데 해금강 호텔, 온정가, 구룡 빌리지 등 각종 시설이 이미 다 철거가 됐습니다. 가장 이 이야기를 잘 전할 분이 누구냐? 그 긴 시간 동안 직접 방송을 진행하신 이산가족 찾기의 진행자이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38일의 기적을 만든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메인 MC 이지연 아나운서님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댁에서 보고 계시겠군요. 네. 그래서 혼자 달려오셨어요. 네. 심정혜 씨, 이쪽 공개 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을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이지연 아나운서님하고 63빌딩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북한하고 좀 차이점은 한국의 분장실의 기술이 뛰어나요. 실은 이만갑에서 섭외 전화가 왔는데 무조건 나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만갑 시작할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매주는 못 봤지만 띄엄띄엄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요. 왜냐면은 이만갑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이산가족이에요, 실은. 그럼요. 내려온 분들도 이산가족이 되신 거죠. 다 내려오셨어도 또 친척이라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꼭 챙겨 보는데
어쩌면 남희석 씨가 이렇게 아이고, 그 우리 엄마도. 제가 이산가족 할 때처럼 예. 다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뭐 긴 말씀 안 하셔도 끄덕끄덕 하는데 거기도 제가 감동을 해서 이만갑입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사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하면 정말 대단하고 좀 역사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MC를 또 어떻게 맡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1981년에 이제 지금 아침마당 전신 프로그램인 스튜디오 830 아침 8시 반이라 스튜디오 830 그때가 이제 칼라 텔레비전 처음 방송할 맞아요.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진행하는데 83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가 33년 됐고 또 휴전한 지가 30년 됐으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기획 특집을 해보자 해서 그 중간에 아직도 내 가족 찾지 못해서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단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때 9가족을 어렵게 수소문해서 모시고 했는데 방송하는 동안 내내 전화는 너무 많이 오는데 한 가족도 상봉을 못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상하다 하다가 우리도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 나만의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긴급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날 그런 반향을 본 다음에 6월 30일에 시작할 때는 이미 저희가 그날 하루에 1000명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근데 1000명 가운데 신청한 가운데 800명을 공개홀에 전부 앉혔어요. 전부 이산가족도 전부 긴장하고 있었는데 방송 30분 만에 145태 때 부산에서 헤어진 사촌 남매를 찾는다는 저는 기억해요. 지금도 신영숙 씨가 8남매를 찾겠다고 하는데 30분 만에 7명이 달려온 거예요. 우리 모두 긴장하고 막 있고 우리 막 자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달려온 거예요. 방송국으로 KBS 여의도로 생방송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 12시면 방송이 끝나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 그때는 밤 12시면은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서 이제 방송 종료 멘트가 나갈 때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PD가 그 당시에 지금의 문체부 문공부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우리가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난리가 났다. 지금 이대로는 그냥 접을 수가 없다. 우리 시간 조금만 더 달라. 해가지고 2시 반까지인가 했어요. 참이 야단났네요. 네, 2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꼭 한 번만에 좀 비춰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데 정말 일주금처럼 괴로운 때가 없습니다. 첫날 36가지 상봉한 거예요. 36가지요? 말이 돼요? 36가지. 정말 기적이에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상해 주셨는데 저기 6.25 전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모르고 KBS 미술부에서 밤 새우면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막 그 수없이 들어오는 거를 사연판을 막 썼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여의도 광장에는 뭐 그 사연판 쓰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KBS 본관 벽은 저 위에까지 사다리 인간 사다리까지 해서 벽에다 붙이고 그리고 여의도 광장은 뭐 곡간 모자 쓰고 무등 태우고 뭐 심지어 그 크레인 저 위에 끝에까지 붙인 것도 있었어요. 눈에 띄고 싶어서 이거 눈에 띄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온 여의도 광장이 바닥이 모두 사연판으로 덮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다닥다닥 붙이지 않고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밟지 않게 하려고. 밟지 않게 하려고. 남의 사연 하나도 절대 글씨 하나 겹치지 않도록. 눈물겨운 일이에요. 덥고 비 올 때 아니에요? 나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금도 가슴 아픈 사연판이 뭐냐면 본인 이름 모름. 아버지 어머니 이름 모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고아원에서 이름 지어줬어요. 전 지금도 저는 아직도 그게 숙제라고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쟁 고아들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그들 가운데는 뭐 여기 목에 흉터 있음, 흉터 가지고 아니면 등 뒤에 무슨 흉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어릴 때 그 동네에서 놀 때 그 기억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거로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사연판 속에 정말 또 그 당시에는 정말 할머니들은 많이 배우질 못해서 글을지를 모르시잖아요. 그 이름도 희한한 이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받아 적는 대학생들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거 없어지는 종이도 많았고 맞아요. 특히나 사연을 다 적었는데 빼곡히 다 적었는데 못 적은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지까지 20만 장 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처럼 네. 글씨가 조금 나중에 되니까 바르게 쓴 글씨가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보이니까 춘천 368 저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사연판 위에 색깔. 이게 색깔을 또 지역별로 다르게 또 해놨었어요. 글씨는 지금 다른 분이 써주신 글씨가 제가 그렇죠. 처음에는 네. 글씨를 못 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서 들고 온 것도 많았고.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는 네.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정리가 해주면 돼서. 똑바로 쓰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글씨 잘 쓰는 대학생들까지 또 KBS 직원까지 한 1,600여 명이 동원이 돼서 워낙 긴 시간이니까 밤낮 불철주야 정말 가리지 않고 썼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네네. 138일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생방송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만약에 방송을 기획하실 때 야 우리 한 100일 이상 생방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 어느 스텝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시작을 하고 나서 이 반응, 뜨거운 반응에 의해서 이제 138일에 동력이 생긴 건데 근데 진행자로서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길게 방송할 때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6시간 35분이었어요. 그냥 시작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틈도 없고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지방 나와주세요. 이제 제주 나와주세요. 아니면 부산 나와주세요. 그래서 조금 거기 긴 약간의 넘기고 나서 잠깐 뭐 화장실 간다든가 김밥 한 줄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한 두 개 하고 와서 물 먹고 와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는 도저히 이게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거든요.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 때는 우리 김동건, 신은경 씨가 와서 또 진행을 해주면 잠깐 숨 돌리고 다시 또 들어오고 황인용, 강부자 씨도 일일 MC도 하셨었어요.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 도저히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나중에는 웅당도 보내고 이거 용든 약인데 당신 화면으로 보니까 요거 너무 될 것 같아 이렇게 지어서 한제 보내오고 이런 것들이 그 역사를 같이 써내려고 간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그냥 그렇게 했네요. 선생님도 이제 이상가족이시잖아요. 6.25 때 몇 살이셨어요? 저가 이제 3살 때였고 집안이 이제 6남매인데 딸 5에 오빠 한 분이었어요. 근데 오빠가 이제 고등학교 때 18살 때 인민군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인민군으로. 그래가지고선 차출돼서 나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냥 대성통곡하고 나간 뒤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아요. 휴전이 되고 그 이듬해 제가 7살 때 일본에서 편지가 왔어요. 일본이요? 네네. 일본이요? 오빠 편지였어요. 글씨도 오빠 글씨라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일본으로? 뭐야? 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제도 포로 소용소에서 풀려나서 진남포로 건너왔다. 일본에서 공부 가르쳐준다고 하길래. 진남포가 어디? 북한이야? 한국이에요? 북한으로. 진남포? 포로 송환된 거죠. 송환돼. 포로에. 그때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서 일본으로 유학 보내준다고 저기로 왔다. 지금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저희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여튼 없는 돈이도 다 긁어모아서 수소문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일본까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대요. 뭐야? 그러고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리는데 그 편지가 온 것이 알려졌는지 그때 저희 집에 지금의 방첩대 특무대에서 2명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저 어릴 때예요. 근데 되게 예쁜 오빠가 매일 짜장면을 먹어요. 그랬더니 너도 하나 먹으려면 먹이는데 제가 짜장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저는 어리니까 모르니까 맨날 오빠하고 장난하고 했었는데 감시를 당했던 거죠. 저는 어리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끝난 뒤에 방송국을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부부에서 형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연좌제로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차
한 30분 차 마시면서 아이는 잘 크나요? 동정을 살피는 거예요. 무슨 동향이 연락이 있는가. 그런 시절을 살다 보니 오빠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도 했지만 그냥 막연히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는 걸 보니까 오빠가 그럼 북한에 살고 계신가 보다. 하긴 상상하면서 그럼 오빠는 북한에 계시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대학 강단에 서고 있을까? 아니면 정치를 할까? 신문을 펼칠 때마다 북한 동정을 늘 읽는 거예요. 정치 쪽 무슨 학계에 무슨 연구하는 거 발표하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50년 되던 해에 이제 포기를 했어요. 1985년은 남북한 고향 방문 이후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6.25 때 헤어진 오빠는 그때까지 만나지 못했고요. 자, 드디어 이지연 아나운서는 오빠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무려 2000년 이산가족 상봉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봉장 극적인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빠 그러지 말아요. 모래 엉덩 들어간 사람이 오늘이 모래라 얘. 오천년 세월이 나가고 오늘이 모래라 얘. 내 모래 엉덩 오빠한테 그래. 이렇게 잘 되어 지난 83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눈물로 지켜봤던 이지연 씨도 오늘은 그리던 오빠를 만났습니다. 이지연 씨는 이산가족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자꾸 오빠 생각이 나서 남몰래 울었노라고 뒤늦게 털어놓습니다. 마음속에 오빠를 가슴에 안고 방송을 하니까 제가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남자 사회자한테 부탁하고 뒤에 가서 울고 했었어요, 오빠. 오빠 이름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몰라도 살아계시라고 생각하고 오빠 이름 새겨놨어요. 우리가 내일은 떠나지만은 이별이자기간도 만났다가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하실 때 그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네네. 일본에서 정체 모를 그 편지가 왔다고 한 그.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18살에 그렇게 끌려가서 소식이 없다가 50년 만에 68세에 나타나는데 근데 코엑스 상봉장에서 기다리는데 저기서 오빠가 들어오시는데 아버지가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아버지가 68세에 가셨는데 68세에 생겨서 오빠가 걸어오는데 아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제가 어릴 때 4살, 5살 때도 얼마나 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우시는지 그리고 늘 아들 타령만 하시니까 제가 화장실 한쪽 가서 막 기도했어요. 저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저기 걸어오는데 아빠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눈 못 감고 누워 계시다가 조카들이 아주 키가 큰 장정 조카들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눈을 부릅뜨고 아들인 줄 알고 쳐다보시면서 눈을 못 감으셨거든요. 내 성아라고 하시면서. 아유, 어떡해요. 계속 신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전혀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떡해. 그냥 2000년도 7월 17일 재헌절 날 그날 쉬는 날이니까 집에서 쉬면서 뒹굴뒹굴 책을 읽고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빨리 KBS 텔레비전 보려는 거예요. 지금 자막에서 오빠가 살아있어. 오빠가 우리를 찾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던져놓고 보니까 진짜 오빠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막에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이거 맞나? 다시 한 번 또 보니까 오빠예요. 그래서 그냥 입은 채로 KBS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빠 만나서 제일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오빠가 신청을 하셨느냐 했더니 아니다. 나도 며칠 전에 보이부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오더니 보따리 싸라고 하더라.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신청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와, 이거 신기하다. 아니, 철호 씨 이게 상봉자 선정할 때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남측에서 다 북측으로 이제 명단을 보냈잖아요. 찾아달라 하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북한에서 요구를 했어요. 네, 보내달라고.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지연 아나운서님께서는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다 봅니다. 네. 그렇지, 안 볼 리가 없지. 북한에서 안 볼 리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간에도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면서 그 관계 부서에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때 그 오신 분하고 이제 오빠 분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체제 선전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먼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래성 씨 이분이 북한에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네, 저도 뭐 북한에서 오기 전까지도 이분 영화를 자주 보는데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 배우예요. 제 탑 배우예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분이 또 가장 저거한 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악역으로 되게 유명해요. 악역. 어? 오빠요? 이건 통일된 다음에 저기 이제 경북공 민비가 있던 광고 있지. 경북공에 가서 찍은 게 좋지 않는가. 그날을 여기가 합수보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거 오빠가 이제 평양예술대학 교수를 하셨대요.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귀순한 김혜영 씨 있죠. 예, 가수하고. 김혜영 씨가 이산가족 2000년대 우리 오빠가 만날 때 그걸 보더니 저 교수님이 여기 웬일이냐라고 했대. 교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면서 그 얘기 제가 전언을 들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당신도 한번 연기 한번 해보라마. 그래가지고 연기를 했다고 오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서 기자가 내려와서 계속 저희 가족을 팔로우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오빠는 더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계속 너털 웃으면서 오빠가 여기 상봉단 내려왔을 때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도 어떻게 내려왔냐면 선글라스 딱 쓰고 쫙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 내려오니까 배우니까. 북한 배우니까. 아까 식탁에 있는 음식 함부로 먹지 마라까지 했다는데 진짜 그런 분위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족 상봉단이 강남의 삼원가든에 전부 갔어. 갈비집에. 갈비집 갔는데 식사들을 안 해요. 보여? 갈비를 안 드세요. 교육이구나. 아니 근데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저는 교육을 생각 못하고 허겁지겁 먹지 말라는. 이 농담으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야 되라고 했던 대로 북한에서 고기를 많이 못 먹었나 보다. 너무 안타까워서 오빠 어깨를 만져봤어요. 안 상해요. 오빠는 난 야 드시물라고는 아파트에서 산다마. 난 너무 행복하다. 전 지금도 샤워할 때마다 그 오빠 그 얘기가 헐 떠오르거든요. 매일 고기를 못 드시고 뼈가 항상 거예요. 배우들 생활이 한심하거든요. 배운데도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정말 많이 힘들 시기에는 무대 의상을 하나 갖고 있던 거를 그걸 팔아서 자기 갖다 팔아줘서 식사를 이어갔다. 끼니를 이어갔다. 오빠가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뭐 이랬던 거 있어요? 뭐 선물로 가져왔거나? 선물로 가져온 전 정말 이것도 처음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 이거 받을 때도 가슴이 벌렁벌렁. 뭐지? 뭐지? 왜요? 안경집이. 안경집이. 그리고 집에 한쪽에 뭔데요? 김일성 배지. 김일성 배지. 이렇게 꼬개 이렇게 여기 제가 이거 벗겨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못 보여줘. 선전제를 아니 그동안 어느 방송에서 이걸 보여줘? 아니 김일성 배지를 선물로 줬다. 보세요. 이걸 왜 줘? 정말 다시 붙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송에서 참 이거 보여주기가 뭐 하실 거예요? 어디서 보여줘요? 자랑하기가. 내가 정말 많은 배지를 봤거든? 하나짜리 동그란 건 좀. 아니 그거는 김일성 주석이 직접 주신 거래요. 진짜요? 오빠가 이걸 먼저 줬어요. 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이걸 먼저 줬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둘이 있거나 이런 건데. 안에서 또 하나 꺼내더니 한때 그 동그란 조그만 그게 정말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지가 두 개잖아요.
네모난 거가 급수가 좀 있는 거고 동그란 거 급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전 당상이라고 해가지고 당원들이 다는 거.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그러겠죠. 이거 받으면 참으로 느낌이 들어. 아니 그거 주시는 분은 이걸 주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게 더 궁금하네. 나는. 굉장히 그거를 좀 제 느낌으로 아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낀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만 줬다가 나중에 이건 정말 귀한 거니까 잘 갖고 있어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실은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빠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신 뒤로 25년이 흘렀습니다. 네. 이게 참 후유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사를 몰랐던 오빠를 만난 뒤에 극적인 상봉을 하는데 25년이 흐르고 나서 그 이후의 소식은 혹시 못 들으셨는지? 오빠가 늘 얘기했던 오빠도 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못 이었다. 왜 손자는 있는데 친손자가 없다. 옛날 분이니까. 그랬는데 친손자를 낳았다는 사진을 보내오신 거예요. 내려오시기 전에 그 김일성 궁정 어디 앞에서 가족사진 찍어갖고 보여주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상봉 시기 전에 가족사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손주가 리진아. 네. 2001년 4월 18일 태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과 함께 아이들이 큰 사진을 보내왔어요. 지금 이제 큰 아들이 며느리하고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에서 인민대학교. 오케이. 거기서 손녀하고 저 귀여운 아들하고 손자하고 찍은 사진하고 보내오셨는데 평양에서 이산가족이 만날 때 금강산에서 만날 때 주신 거예요. 이거 KBS 이지연 앞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온 거죠. 만남까지는 안 바라는데 사진 한 장 지금 받은 걸로도 얼마나 그게 마음이 놓이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어떤 몇백 번을 쳐다보셨겠어요? 몇 천 번을. 서재에다가 저 쫙 진열해 놓고 아유. 들어갈 때마다 안녕. 그거를 보니까 얘네들이 벌써 이게 지금 나이가 이제 20이 다 됐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 오래 살아야 돼. 나 얘들 만나야 돼. 자, 이렇게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소식이라도 알았을 때는 얼마나 좀 그나마 안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꽁꽁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지금까지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 그리고 또 강제 납북된 분들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인정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북한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이제 북한에 강제 납북자는 없다.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다. 뭐 그들의 말을 믿는 건 아닙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북한에 납북된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산가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 본인들의 주장은 그건 강제 납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분들만의 상봉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제 납북자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주장이고 이제 의거월북 스스로 올라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납북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강제로 이산 가족이 된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실제로 이제 그 특수 이산 가족 상봉의 형태로 이제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 한 2명, 3명 정도를 보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황당한 거예요, 지금요. 돌려보내줘도 지금 우리가 뭐 용설 한 해 만에 이런 상황인데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 이걸 보낸다? 근데 강제로 헤어짐을 당한 남쪽의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회라도 잡아야 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만난 케이스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희 이만갑에서도 다뤘던 케이스인데 1969년도 칼기 납북 사건, 당시 칼기의 승무원이었던 성경희 씨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군산 선의도 해수욕장에서 놀러 갔다가 납북이 된 김영남 씨가 이 상봉장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여기서 우리 현대사의 한 응어리였던 칼기 납북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50명 가운데 39명을 보내요?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11명 왜 안 보내냐고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사실 엄마, 나 경기.
엄마요? 어머, 아까 사진이랑 아이고야. 너무 달라요. 엄마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마, 나 경기. 안녕하세요, 언니. 엄마, 나 경기. 안녕하세요, 언니. 엄마. 어머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엄마 행운아예요. 네가 말하는 그 엄마는 살아. 행운아. 난 엄마만 더 늙지 않은 우리 엄마가 그러면 난 정말 좀 어려웠어. 참, 또 가는 거야? 지난 1978년에 납북돼서 피납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던 김명남 씨가 오늘 오후에 금강산에서 어머니, 최겨울 씨 등 남쪽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 저도 영국이지. 아이고, 아니라도. 아유, 내 자식이 저렇게 되는 언니 맞아, 엄마 맞아. 오래오래 사셔야지 건강하셔서. 내가 이제 막내 아들 엄마한테 효도 좀 할게. 아이고, 아이고, 사진 많이 봤어. 아이고. 갈 때 저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참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사실은 이 1969년 12월 11일이었어요. 정확하게 나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강릉에서 떠서 서울로 가는 카알기를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의 고정 간첩이 납치를 하이잭을 해요. 그 항공기 카알기를 그대로 북한으로 몰고 가는 거죠. 당시에 51명이 북한으로 잡혀갔는데 자진월북이라고 북한이 발표를 합니다. 안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겨우겨우 일반 승객 39명은 돌려받았는데 성경희 씨가 승무원이었거든요. 승무원과 기장 등은 자진월북을 선택했다라고 북한이 발표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32년 동안 성경희 씨의 엄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자진월북이라는 오명을 쓴 채 북한에 두고 살아가다가 32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딸 성경희 씨를 본 건데 엄마, 나 경기. 안녕하세요, 언니. 딸은 엄마를 알아보죠. 엄마는 그 젊었을 적의 딸의 모습에서 기억이 멈췄던 거예요. 멈춘 거예요. 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비극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승무원 딸만 기억한 거야.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11명이 그때 못 돌아왔잖아요. 납북자에. 그중에 한 명 성경희 씨를 북한이 겨우겨우 한 명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희 씨가 그때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엄마, 이곳에 있으면 장군님이 내 미래와 운명, 가족을 모두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내가 원해서 엄마 이곳에 남은 거야, 엄마. 난 너무 행복해. 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엄마에게 김일성의 친필 사인이 적힌 시계를 보여주면서 장군님께 의탁해서 엄마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네. 라는 말을 네. 이 되풀이했는데 엄마가 아까 그러잖아요.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알아. 이게 엄마는 다 알죠.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 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가 강제로 이 말 하고 있다는 걸 네. 성경 씨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난 엄마 행운해. 네가 말하는 거 엄마 다 알아. 다 알지. 그때 이제 영상에 나왔던 김영남 씨가 가족과 약 30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도 관심 집중의 대상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결혼한 사람이 일본에서 납치된 납북자 메구미 씨예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납치된 납북자와 일본 측 납북자를 결혼을 시킨 거죠, 북한에서. 그런데 북한은 이게 납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메구미 씨가 사실은 죽었다라고 유고를 보냈어요. 아, 그 사건. 네, 유고를 유명한 보냈어요. 사건이죠. 근데 일본엔 누가 남아 있어요? 아직 살아 있던 메구미의 엄마, 메구미의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일본 측에서 이 유고를 가지고 감식을 해요. 근데 메구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다. 이 살아있는 메구미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일본인 가족들이 애타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김영남 씨가 자청해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납북된 게 아니다. 나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선배들의 폭행을 피해서 조그마한 쪽배 하나로 숨어들었다. 근데 그 쪽배가 흘러 망망대로 가다가 북한에게 구조가 되었다. 군산에서. 네. 대단한 시나리오다. 구조받았다 북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메구미가 죽은 게 맞다. 유골도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김영남 씨의 기자회견이 북한 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스토리와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납북이 아니라는 걸 선전하려고 그대로 세뇌되어서 내보낸 하나의 선전물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두 사람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희 씨.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칼기 납북 사건이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김영남 군 아주 대표적인 납북 사건이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늘 주장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당사자들 내세워가지고 엄청나게 회유를 했을 거예요. 회유하고 거의 협박성 회유를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게 되면 너희들 앞으로 납치됐다고 얘기하지 마. 우리가 납치했다고 하지 마. 본인이 얘기하잖아. 잘 살고 있대잖아.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영남 같은 경우에도 딱 나가서 당사자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함으로써 너희들 앞으로 우리가 납북했다고 얘기하지 마.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 골라가지고 일부러 내보낸 거죠.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어떤 특수직종 혹은 또는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잡은 거죠. 북한이 11명을 남긴 사람들 그 신원을 보면 방송국 PD, 조종사, 승무원, 병원장 이런 전문직 있는 11명만 딱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딱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은 좀 엘리트니까 활용 가치가 있다 이랬고 실제로 성경희 씨도 이제 그대로 자기네들이 대남방송요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김영남 씨를 납치한 게 1978년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김정일이 그 권력 이양기였지 않습니까?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사실상 넘겨받기 시작한 그때 시점이었고 아마 대남 공작을 총괄하게 돼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메구미하고 김영남이 짝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공작원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필요했을 거고 일본에 보내기 위해서 일본어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또 일본의 물정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딱 쪽집게 납북이잖아요. 이런 건 정말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딱 갖고 그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공작원 양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결혼까지 시켜? 그게 참 가족이라는 그 일륜 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지금. 맞네요. 그리고 의외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내려온 그 이 간첩들이 버스 요금을 냈는데 잔돈은 어떻게 못 받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안기부에 포착이 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한국의 정확한 버스 값이라든지 요금값, 뭐 심지어는 짜장면 값, 담배 값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지의 남한인들을 납치해오자 납치를 많이 했어요. 말되네요. 근데 어차피 강제로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강제로 거기에 이제 앉히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처자식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은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인가 뭐 하고 그냥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족이라는 일륜 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 정말 나쁜 케이스예요. 그 2000년 8.15 1차 상봉을 계기로 해서 사실 남북관계가 부침이 있었지만
이산상봉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는 북한이 사실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는 이제 식량 지원이라든가 다른 경협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여한 인도적인 사안은 이산상봉이고 북한은 이제 식량 지원이나 기타 물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뭐 추석이나 설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력이 약간 떨어지나 했는데 2007년에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러면서 동력을 얻었는데 2008년에 정말 이제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이제 상봉장인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서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상황 파악차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6.25 전쟁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동족상잔의 비극이고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데 자, 큰 상처가 났어요. 그럼 그 상처를 빨리 그 복구하고 이제 치유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남긴 이산가족이랑 상처를 72년간이나 지금 끌고 오면서 여전히 언제 치유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거. 참 여기서 더 큰 비극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산가족의 상봉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죠. 우리가 1985년에 첫 번째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면서 고향 방문단 행사를 갖고 나서 15년 동안 못 만나는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기적같이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하고 비교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또 한 번의 그런 2000년도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네.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다까지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 오기 전에 3월 6일자 통일부 이산가족과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등록돼 있는 이산가족 중에 생존자가 36,805명.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83.4세. 오케이. 최고령자가 국내 거주 기준 115세. 그런데 참 가슴 아픈 내용이 뭐냐면 한 달에 250여 분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1년에 3천여 분 정도가 정말 가슴에 한을 묻고 떠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6,800명인데 1년에 3천여 명이라면 10년도 안 돼서 이제 모두 떠나시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분도 떠나시면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절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제가 2005년도에 시장민들 200분씩을 모시고 두 차례 설 추석에 금강산에 가서 합동 차례를 지냈어요. 그거는 그냥 방송하고 관계없이 저는 자원봉사를 갔었는데 누가 그걸 기획을 했느냐. 실향민 2세대 기획을 했어요. 실향민 2세대 그 당시 그 젊은 친구들이 기획을 해서 200분씩 모시고 가서 금강산에 딱 내려놓으니 이분들이 60대, 70대 노인들이 껑충껑충 뛰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금강산에 소풍 왔던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원산고등학교 동창생 7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밟으려고 우리 매일 운동했다는 거예요.
다리 힘 떨어지지 않아요. 대단하시군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생각해요. 그럼요. 저도 이제 진심인 거. 앞으로 올해 오빠 아니면 조카들 만나기 위해서 다리 힘 잃지 않게 열심히 운동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산상봉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정말 잔인한 단어를 하나 알게 됐어요. 작별상봉이라는 단어예요. 맞습니다. 2박 3일 동안 네네. 짧은 이산가족 만남을 하는데 하룻밤 같이 지내지도 못하잖아요. 저녁 되면 따로 헤어졌다가 이러는데 마지막 날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네. 50년, 60년 만에 만나고 뭐 깐난 애기였던 애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부모를 만나고 이러는데 그 상봉이 2박 3일 동안 지나면 기약 없이 헤어져야 되는데 그걸 작별상봉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고! 우리 명동이 살아있으라고! 작별상봉이라는 그 말을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야, 정치나 이 이데올로기가 정말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구나. 이산가족이 사실은 생사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상봉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단계는 재결합이거든요. 재결합이 되지 않으면 이산상봉이라는 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재결합이라는 거는 지금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사실은 근원은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6.25 도발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 어떤 이런 업보, 지금까지도 더 늦기 전에 풀어내는 이런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어머니, 내 갔다 온 정다일 오마이. 아니, 오마이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오래오래 앉으셔야 됩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꼭 계셔야 됩니다.